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신년 인사회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열립니까? 네, 신년 인사회는 2024년 내년에 1월 3일 예정돼 있고요.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됩니다. 자, 올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내년 신년 인사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참석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가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초청장이 왔고 이 대표가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수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신년회가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간에 기억이 잘 안 나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간에 공식 만남도 없었고 글쎄요. 만남 자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보면 첫 공식 만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공식적인 만남 자리는 2022년 대선 이후로 처음이라고 볼 처음이군요. 수가 있겠고요. 예. 그나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10월 31일 올해에 윤 대통령이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을 했었죠. 그때 국회의장실에서 사전 환담을 하면서 차담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잠시 인사를 나눴던 게 전부입니다. 차담 잠시 인사했을 때 기억이 나는데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 양자회담도 이 시간에 열리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 신년 인사회는 이제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포괄한 만남이기는 하지만 따로 두 사람이 회담을 양자로 가지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도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에 따로 자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번 신년 인사회에 이재명 대표를 초청한 이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사실 신년 인사회는 각 정치계 이제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를 초청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월 2일에 열렸던 신년 인사회 이 대표가 불참을 했던 거는 그 당시 이제 전국 상황 이런 것들을 반영한 자발적인 불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사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특히 지난 재보선 참패 이후로 어떤 야당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의지를 갖고 있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또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대통령에게 계속 양자회담 요구를 해왔었기 때문에 신년 인사회 정도는 당연히 참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쪽 간에 좀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의지가 없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의도가 맞물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민과 소통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올해 신년 기자회견 이것을 하는 겁니까? 작년 11월인가요? 그때 이후로 도스태핑도 중단이 됐고 신년 회견, 올해 신년 회견 또 취임 1주년 긴 회견도 생략했던 것 같은데요. 네, 2022년 11월 21일에 약식 기자회견 도어스태핑을 중단을 했었는데 그 뒤에도 2023년 신년 기자회견을 윤 대통령이 갖지 않았었고 2023년 5월 10일 취임 1주년 때도 기자회견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놓고 이제 가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일단 언론에서는 높습니다. 동아일보나 세계일보 같은 경우는 사내 인사들 칼럼을 통해서 이미 신년 기자회견을 요청을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고 미디어오늘이 각계 그 언론계 인사들과 인터뷰에서도 여러 언론들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는 확정된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소식 어제 이제 하루 떠들썩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드디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추대가 된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 과정도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네, 어제 오전에 모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장관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한 장관에게 제안을 했고요. 그동안 당내에서 의견이 찬반 의견이 다 있었지만 찬성 쪽이 다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윤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이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어서 한동훈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게 되고요.
그 직후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먼저 사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의를 표명을 하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의 면직안을 제가를 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절차들이 초고속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오후 5시에 한 장관이 이임식을 진행을 하게 됐죠. 째깍째깍 그렇게 시간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동훈 전 장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자 이제 법무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게 됐는데 한동훈 전 장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뭐 이임식에서 본인이 이제 취임을 해서 장관으로서 취임해서 일했던 소회를 밝히면서 저는 잘하고 싶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임식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지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는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이 비대위원장 추대를 두고 정말 여당 안팎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뭐 이순신, 원균, 뭐 별의별 강감찬까지 뭐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네. 자 앞으로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한동훈 전 장관 과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성공했던 역사적인 그 총선 전에 비대위는 2011년 박근혜 비대위하고 그렇죠. 2016년 김종인 비대위가 꼽히는데 사실 이 비대위가 이제 기존의 어떤 당의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하려는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색을 좀 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장관의 과제도 그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이 대통령실이라든지 이쪽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과제도 있겠고 또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개혁이나 인적 쇄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중도층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제로 같이 꼽히고 있습니다. 자, 또 어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내정됐다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네, 이 얘기가 이제 돌기는 했는데 국민의힘이 바로 예. 이것을 공식 부인을 했고요. 윤재옥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서 이 가짜 뉴스가 어떻게 퍼졌는지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일단 윤 원내대표가 밝힌 대로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공관위원장을 임명을 해야 되고요.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선거일 90일 전까지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1월 10일 전까지는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제동원 판결 소식입니다. 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요것도 판결 대법원에서 났습니다. 네,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네.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건에서 이제 이 상고심을 했는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10개월 만에 있는 최종 판결이었고요. 이번 소송은 이제 과거에도 앞서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있었죠. 네. 그들 이후에도 또 추가로 용기를 내서 참여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소송으로 불리우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2013년에 제기된 소송입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꽤 진짜 많이 걸렸는데 당시 소송 제기한 분들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나요? 네, 일본 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분이 네. 피해자 7분인데요. 2013년 3월 당시에 모두 생존해 계셨지만 그렇죠. 네, 1, 2심 재판 6년이 걸리면서 모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3명하고 유가족 1명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 소송을 2014년에 제기를 했는데 네. 재판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피해자 3분이 모두 숨졌고 현재는 유족으로 참여한 원고 1명만 생존해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 측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상 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본의 배상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여전하기 때문에 네. 일본 기업에서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이제 1차 소송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꾸려서 소위 제3자 대위변제,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돈인데 한국 정부가 대신 낸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안을 실현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 거부하는 피해자나 유가족들도 있고 또 이들이 이제 제3자 변제안을 거부를 해서 이것이 또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한데 네. 근데 아마 한국 정부가 2차 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을 써서
계속 대위 변제를 추진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일본 정부 입장도 혹시 나왔습니까? 네, 일본 정부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네. 정부의 대변인을 겸하고 있죠. 이 관방장관이 발표를 하기로는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제3자 대위변제 네. 그 방안대로 한국 정부가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하니까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하라.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셈입니다. 그 제3자 변제 방식 이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 한국 정부의 책임을 돌리면서 일본이 우리 대사를 초치를 했네요. 네,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를 일본 정부가 초치를 했습니다. 지극히 유감이다. 라고 항의를 했고요. 그러면서 밝힌 것이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이번 판결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일본의 변함없는 반대 자세를 그대로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교부의 당국자는 초치도 결국에 의사소통 일환이다. 어느 정도 좀 이 사안의 성격을 누그러뜨리는 듯한 논평으로 볼 수 있는 초치가 의사소통이다. 네, 이것도 하나의 의사소통이다. 너무 중하게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또 다른 재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내용인데 군사 정권 시절에 인권 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960년 7월에 형제 육아원이 설립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정신요양원으로 바뀌고 1992년까지 운영이 되고 폐쇄가 됐는데 32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동안에 경찰 등의 공권력이 불황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이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한 사건이고 또 이 수용된 사람들이 또 엄청난 인권 피해를 경험을 했던 그런 한국 사회의 가장 흑역사라고 꼽을 수 있는 그런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고요. 피해자 26명이 청구한 금액이 203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 145억 8천만 원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이 형제복지원 사건 두고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해당하고 그 법리에 따르면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권법이 확립이 되면서 극악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이런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킬 수 없다. 그 원칙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고들이 진실 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소를 제기해야 되는 시점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부가 또 항소를 할지 2심으로 갈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피해자분들 중에 한 분인 이모 씨가 언론에 밝힌 바로는 이렇게 판결이 나올지 생각도 못했다. 국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고맙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국가는 이제 사법부를 얘기를 하는 것일 텐데 사실 이 소송의 상대는 또 한국 정부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심 3심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원하는 그런 목소리를 전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법무부 장관이 이제 바뀌게 되겠지만 법무부 장관한테 기자들이 찾아가서 인터뷰하면 인권 문제에 있어서 진영 논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한동훈 전 장관이 실제로 이렇게 발언을 했었죠.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새삼 상기시키면서 진영 논리 이런 것들 따지지 않는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을 그냥 인정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이런 바람을 전했습니다. 자, 끝으로 이 소식도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국민 등골 브레이커로 여겨졌던 간병비 부담 확 줄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정부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는데요. 그동안에 간병 지옥이라든지 간병 파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간병 비용이 국민들에게 큰 의료 부담이 됐었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 문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일단 3대 중점 추진 분야가 있는데요. 네. 간호 간호 통합 서비스 확대 강화가 들어가 있고요. 요양병원 간병 지원, 그리고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 이렇게 3대 방안이 일단 추진이 됩니다. 자, 재원 조달 측면에 있어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에 재원을 더 조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산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네. 요양병원 간병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을 적용을 하면 연간 최대 15조 원이 소요가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 인상 압박까지도 이제 국민이 지지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정부는 일단 1차 시범 사업 예산은 국비로 충당을 하고 2차 시범 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하게 추계를 해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자, 킹스에 마치기 전에 조금 전 오전 7시 4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대설 한파 대비 국민행동 요령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지역 전국입니다. 자,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으며 전국이 영하의 날씨로 춥겠으니 다음 사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출 시에는 모자, 장갑 등으로 보온하여 주시고 도로가 얼어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니 유의하세요.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운전 시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세요. 1일 이상 집을 비울 때는 수도 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고 수도 계량기함은 헌옷 등 보험제로 감싸서 동파를 방지하세요.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킹스맨 마치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